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여행작가 조용현입니다. 이제 여주 여강에 사라진 나루터를 주제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간략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을 마치고 우리나라의 국가하천 63개를 발원지에서부터 바다 끝까지를 자전거로 여행하면서 인문학적 그 여행기를 월간 자전거 생활에 6년간 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여주 세종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여강의 나루터라는 기획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사라진 나루터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강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은 인류 문명의 무대지요. 인간의 삶이 강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것은 선사시대부터 그랬고요. 강은 물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물류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강은 문화이동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 상하류가 서로 교류하는 것이죠. 나루터가 최근에 소멸되게 된 것은 직접적인 동기는 홍수이지만 사실은 나루터가 콘크리트 시대가 되면서 교량이 건설되면서부터입니다.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사라진 나루터를 본다는 것은 우리 선인들의 삶을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루는 나루터, 포구, 하항 등등의 각기 이름이 있는데요. 나루가 가장 근본입니다. 배가 떠나고 도착하는 곳이죠. 나루터는 나루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따뜻한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강나루는 또 문학에서 이 용어가 동원이 되고요. 서정적 의미가 더해지는 용어입니다.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강이나 바다의 입구에 그 항구를 의미하는데 우리말로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포나루를 삼개나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개라고 붙어 있는 많은 지명들은 사실은 거기에 지금은 없더라도 예전에 나루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항은 강의 물류 중심이기도 하고 포구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강을 보면은 익숙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강은 바로 한강의 한 토막이기도 합니다. 한강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강입니다. 압록강, 낙동강, 두만강에 이어서요. 유로 연장은 그렇습니다만 유역 면적으로는 2위에 해당하는 아주 넓고 긴 강이죠. 북한강이 지류이고 오히려 남한강이 한강의 본류입니다. 근데 긴 강들은 각기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각기 이름을 갖습니다. 우리 한강만 살펴보더라도 태백에서 출발할 때는 골지천, 정선에서는 조양강, 영월 평창에서는 동강, 그리고 단양강, 청풍호 뭐 이런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가 여주를 지날 때는 여강, 양평에서는 양강, 팔당댐을 지날 때는 두미강이라는 고유한 이름을 갖고요. 서울에 들어오면 경강이라고 부릅니다. 경강도 뚝섬강, 동호강, 동작강, 용산강, 마포강, 서강 이렇게 각기 이름이 나눠지다가 임진강에 이르르면 이제 할아버지의 강, 조강이 되어서 서해바다에 합류합니다. 어쨌든 강은 이름을 불러줘야지 그것이 제구시를 할 수 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강의 이름은 이제 사라져버린 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강의 이제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강물은 굉장히 빠른 강입니다. 유출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강물이 유출하는 수량을 유역 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한강은 53%니까 굉장히 빨리 흐르는 강입니다. 외국의 강을 보면 양쯔강이 39%, 나일강이 4.4%니까 나일강은 굉장히 느리게 흐르는 강이다. 그래서 나일강 크루저가
은퇴한 분들의 아주 좋은 코스이기도 합니다. 가뭄과 홍수 때 또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충주와 원주 사이의 불온의 남한강 대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 그 강물에서 지금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보면 무릎 정도밖에 안 차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었는데요. 템즈강이 1대8 정도의 갈수기와 홍수기 차이를 보인다면 한강은 무려 1대393,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의 강과 문명의 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우선 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한강에는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단 3개의 보가 있는데 이게 다 여주에 있습니다. 외국은 라인강에 86개, 미시시피강에 43개가 있는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한강에는 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느 사이에 한국의 강은 정치의 한가운데 갇혀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를 설치해서 수자원을 확보하고 공업용수를 혹은 발전용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우선해야 된다는 견해들이 대립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주에서는 보의 의미가 각별히 새겨지고요. 자연의 강은 이런 겁니다. 김소월의 우선 시에 나오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 앞에는 금모래, 뒷뜰에는 갈리페 노래. 이런 자연의 강은 이제 큰 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저 낙동강의 내성천 정도, 섬진강의 상류, 금강의 상류 정도나 볼까? 거의 없어졌습니다. 문명의 강으로 너무 많이 나왔다. 우리들의 문명은 바로 발전, 공업용수 등등 진도가 너무 나와버렸다. 어떻게 조화를 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작용하는 것이죠. 여강은 남한강이 중류에는 가장 순한 강입니다. 여강의 상류는 이제 충주 쪽의 강인데 거기도 거칩니다. 그리고 여강의 남쪽에는 양평의 강, 양강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거칩니다. 특히 팔당댐이 있는 두미강은 굉장히 험한 여울이 있습니다. 또 비도 어디에 내리는가에 따라서 물길이 달라집니다. 땅의 요철을 봅니다. 땅이 움푹 파인 곳에 강이 이루어지고 또 솟아나온 곳은 언덕이 되는데요. 우리 신경준 선생의 산경표가 그 기준이 됩니다. 신경준 선생은 우리 태백산맥 이렇게 분류하던 것을 백두대간, 13정맥 이렇게 분류한 분이죠. 이분의 그 근본 원칙이 산자분수령,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이게 대정입니다.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나 또 혹은 택리지의 이중환도 다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한강물만 보더라도 태백에서 내리는 비가 삼수령이라는 저 사진의 고개에서 북으로 가면 한강, 남으로 가면 낙동강, 동으로 가면 오십천이 되는 것입니다. 전북 장수에 가면 수분째라고 있어요. 물이 갈라지는 째. 거기서도 금강과 섬진강 그리고 남원 광활루가 나오는 요천이 갈라집니다. 전국에 수많은 무노미고개라는 지명이 있어요. 공주 이면에 가면은 있는데요. 특히 이게 다 물이 갈라지는 고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가? 이게 발원지가 2개의 발원지로 이해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대동여지도라든가 우리 선조들은 오대산 우퉁수, 그러니까 상원사로 올라가는 이쪽 우퉁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발원지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86년도에 1986년이죠. 국토부가 GPS 조사를 해봤는데 태백 쪽이 32km가 더 길더라. 그래서 검대봉이 있는 검용소에서 나오는 물을 지리적 발원지로 하고 문화적 발원지는 오대산 물로 본다, 이렇게 봐서 한중수라는 물이 또 전통적으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강물 중에서도 무거운 물은 밑으로 가라앉는데 1960년대만 하더라도 여강에서, 여주에서 사람들은 강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정말 좋은 물이다, 이래서 떠다 먹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로 여행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 사진에서 보듯이 강물이, 골지천 물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바로 이 조탄이라는 지역인데요. 저게 물을 삼킨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카르스트 지형이 되어서 백두대간 밑으로 물이 완전히 스며들어서 환선굴 삼척 쪽으로 흘러서 동해 50천이 돼서 동해 바다로 흘러가더라. 아주 이런 것은 제가 여행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강물을 건너는 것을 도진제섭 이렇게 한자 용어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표현해 왔어요. 도는 가장 한강 도하작전 이렇게 큰 강을 넘을 때, 그 다음에 진강은 약간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을 때, 제천은 건널 제자입니다. 이것도 물을 건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제주는 물 건너 땅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섭수는 아주 얕은 물을 건널 때, 지금 저 사진에서 보듯이 저것은 경기도 이천과 여주를 흐르는 복하천이에요. 저 강물은 그저 발목 정도만 담그고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여주는 남한강 수운 측면에서 보면 남한강의 중간 정류장쯤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여주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곳입니다. 홍수가 잦아요.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약 1400mm나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죠. 1936년도에 10.8m가 가장 높은 수위를 기록을 했고요. 금년 2023년도만 하더라도 홍수기로 숲의 절반이 잠겨버린. 지금 이 사진은 여강의 상류에 있는 비내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 중간의 숲 정도까지 물에 잠겼었다. 여주에서는 그래서 4대강 사업 덕분에 홍수 피해가 적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남한강 배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 강바닥이 너무 얕아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갈수기의 그 차이가 크다고 그랬죠. 여주의 강폭은 평균 이제 360m 정도 되니까 팔당과 충주 구간의 약 1.5배가 됩니다. 그래서 진배들은 단일 적에 흥원창까지는 단독으로 항행을 하되 상류는 3척이 모여서 가고 충주에서부터는 5척이 모여서 가도록 했어요. 이것은 바로 상류로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힘을 모아서 서로 갈 수 있도록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배들은 대개 영월, 덕포까지 올라갔는데 영월역에서 바라보이는 한강입니다. 청미천은 장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럼 남한강에는 어떤 배들이 오르내렸는가 하면 배의 크기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이게 이제 대중소로 나누는데 쌀의 적재량으로 구별을 했고요. 다산 선생도 9등급으로 이걸 구별을 했어요. 소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강은 바로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데 동력이 없으니까 고통이 극심했겠죠. 우리 저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아주 그 구한말 시대의 영국의 유명한 오지 탐험가입니다. 이분이 1894년도에서부터 4차례나 걸쳐서 우리 조선 땅을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한강에서 하루에 배가 얼마나 다니는가 이렇게 봤더니 75척이 평균 내왕하더라. 이것까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주 이분은 대단하신 여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차문선과 운염선은 차문선은 관공서 빼고 운염선은 소금배다. 그 다음에 시외선, 대변선, 거도선은 병선이다. 싸움에 동원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한강 수우는 역시 왕조의 대들보 역할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고속도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민초들이 여기서 삶의 터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청도 생겼겠죠. 경기 좌수참 여기에 운전별감이 임명이 되고 수부들도 배치되어 있고 참선도 15척씩 이포참과 양화참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관공서가 운영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참이 폐해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개인적인 배, 그런 사적인 배가 규모도 커지고 사업이 더 잘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공기업의 어떤 비효율성 이런 것하고도 조금 관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배로 한양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 이렇게 되는데, 일제가 그 조사한 것도 있고 우리 관리들이 조사한 것도 있고 뭐 이러는데, 평균을 보면 여주까지는 5일이 걸렸고 마포에서 충주까지는 평균 7일이 걸렸다. 그 다음에 영월에서 용산까지 흘러내려가기 위해서 이걸 하강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6, 8일이 걸리고, 정수기, 그러니까 홍수 때 물이 불어나면 2, 3일이면 갔다. 여주에서는 이제 하루나절이면 마포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한강 뗏목이 이제 아주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이제 뗏목이 떠 내려가는데요. 이 뗏목은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한 해에 한 번 정도 가고 많아야 2번 갈 수 있는 이런 그건데, 겨울에 벌목을 해놨다가 이제 봄에 내려가는데, 지금 저 좌측에 그 사진에서 보는 것이 그 뗏목에 한 동가리, 2동가리 하는 것이 6동가리를 묶어 놓은 겁니다. 이게 반바닥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닥을 끌고 가려면 굉장히 긴 뗏목들이 서울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한양까지 이제 정수기에 5일 만에 가는데, 가다가 풀리면 다시 이제 묶고, 이래서 이제 서울에 오면은 대개 뚝섬에 위치하게 되는데, 뚝섬에는 제재소가 1970년대까지도 많았다. 이게 다 그런 영향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에 와서, 한양에 와서 무엇이 되느냐? 궁궐을 짓고 한옥을 짓는데 다 들어간 거죠. 북촌도 이렇게 건설된 겁니다. 그래도 시나무들은 반드시 남겨놨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번 뗏목길을 갔다 오고 나면 황소 한 마리가 한 사람씩 떨어지는데, 이게 떼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뗏목의 돈인 거죠. 목숨 건 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술과 여인이 빠질 수도 없고, 약 1000여 개 이르는 강가에 큰 주막, 자문 주막 이런데, 또 유명한 전설의 주모 전산옥이 정선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 사진에서 보듯이 전산옥 주모 선발대회 같은 그런 이제 축제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인기 애창곡은 이제 정선 아라리가 서글픈 가락이 기본이고, 창부 타령 같은 것도 있었다. 그리고 나리들에게 주는 뒷돈 같은 파리밥도 지참해야 됐고, 그럼 강마을의 아이들이 또 뛰어나와서 이제 그 놀리는 거죠. 떼꾼들을. 돼지우리나 지어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떼꾼들은 화가 나니까 그 뗏목이 가다 막 부서져서 돼지우리나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대로 옮겨보겠어요. 내 애미애비나 거기다가 키워라.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떼꾼들이 풀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길이다 보니까, 물길이다 보니까 무사항행을 염원하기 위해서 역시 신의 힘에 의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5km마다 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포에는 삼신당이 있어서 신에게 빌었다. 그래서 저기 마애부를 향하여 지나가다가 절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의 제천의 배론 성지 같은 경우도 여기를 택한 이유가, 관군이 쫓아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천둥산 박달재로 해서 이제 청풍강으로 가서 황강나루나 이런 데서 이제 도주하기 쉬웠다. 이런 것들이 도피로 역할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선의 명장 손낙기 선생입니다. 후계자를 못 길러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분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찍으면서 몇 년 전에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95세임에도 굉장히 그 청력은 나빴지만은 기억력이 탁월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그 기록광이었어요. 그래서 배 도면이라든가 혹은 각 마을의 주막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꼼꼼히 기록을, 다 암초 이름까지 다 기록을 남겼고,
전국적으로 이제 황포도배의 원조인 여강 1호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고기잡이를 했는가? 지금은 뭐 민물고기가 나날이 뭐 줄어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잉어잡이가 가장 짭짤했고요. 요새는 뭐 비싸다는 황복도 옛날에는 먹으면 죽는다고 다 내다 버렸고, 하룻밤에 참개가 7, 800마리가 이게 잡히기도 했는데 요새는 한두 마리 잡기도 어렵다. 팔당댐을 이제 막고 난 뒤에 용봉탕도 먹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여강에는 89척의 이제 배가 허가를 받아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자망, 형망, 연성어업으로 나눠지는데, 자망은 저렇게 그림에도 보듯이 강 밑에다가 쳐서 잡고, 형망은 이제 다슬기나 제첩을 잡기 위해서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연성어업은 저렇게 준학으로 해서 장어잡이를 하고요. 어쨌든 항공방제 등의 영향으로 물고기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텃새가 되어버린 이 가마우지, 이게 중국새인데 이게 엄청난 민물고기를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조수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견지낚시도 또 우리 한민족의 이제 고유 전통인데요. 견지는 저렇게 얼레를 가지고 전통 견지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멍짠 우치, 저 사진에서 보듯이 저렇게 큰 멍짠 우치가 잡힙니다. 대동강과 한강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요. 영호남에서는 굉장히 드뭅니다.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체험 종목으로 준비하다가 이제 불발이 되었어요. 견지낚시의 종류는 이제 얼음낚시가 있습니다. 얼음낚시는 저기 사진에 한강 뒤에 철교가 보이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여울낚시는 저렇게 계곡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 사슬락은 아까 앞에서 소개한 손낚기 선생이 직접 자기가 만드는 배에서 저렇게 사슬락을 하면서 개인 견지낚시를 하고요. 지금 이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낚시터는 현재 청평댐 아래에 있는 백연지 낚시터가 유일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루터의 이제 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루터에는 이제 이별이 주종을 이루죠. 그리고 또 재회를 기약하기 위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뭘로 징표를 삼았느냐? 버들가지를 꺾어서 줬다. 그래 이제 대중가요 속에도 버들잎이 나오고 이러는데요. 우선 고려 때 정지상의 송인, 이 시를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자로 보면 우월장제 초세따,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 몇년 첨노파. 비견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르른데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다 마를 것이뇨.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보태나니. 아주 서정적이죠. 그러면서 좀 과장법이 좀 있죠. 또 나루터의 고려가요가 하나 있죠. 서경별곡. 사랑하는 님을 보내는데 이 여인은 상당히 원색적이고 절규에 가깝습니다. 아주 좀 센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배를 멈춰라 사공하면서 협박과 악담도 불사하는 그런 내용들도 등장을 합니다. 대중가요에도 버들잎이 등장을 해요. 1941년에 발표된 백년설 선생의 대지항구, 버들잎 외로운 이정표 밑에 말을 매는 나그네야 해가 졌느냐, 이런 노래에도 보면 버들잎이 등장을 하고요. 1973년에 우리 전설적인 가수 김정호의 이름 모를 소녀, 버들잎 따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이건 고여있는 물이죠. 이렇게 그리움의 전령사 역할을 버들잎이 했다, 이렇게 보죠. 자, 강을 배경으로 한 우리 시 세 편, 잘 아시다시피 조지훈, 박목월 선생, 청록파 시인이죠. 이 두 분이 특히 목월 선생에게 조지훈 선생이 완화사함을 보냅니다. 시를.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솜에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요. 사진이 이 술 익는 마을처럼 보입니다. 물길 700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연하인 박목월 선생이 나그네라는 시로 답을 합니다. 강나루 밀밭길을 건너 이렇게 시작하죠.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300리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도 강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신경림 선생의 목계장터라는 것이 나옵니다. 신경림 선생은 충주분인데요. 전형적인 민초의 노래. 신경림 선생은 그쪽 지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충주 지역에서는 민족 시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백길이라 사흘나흘 목계나루에 아흘의 나흘 찾아 밥가분 파는 가을빛도 서러운 박물장수 대란에. 이게 떠돌이 박물장수의 삶을 통해서 외로운 삶 그리고 인생의 허허로움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목계장터, 여기도 바로 목계나루터에 이루어지는 장터입니다. 이렇게 나루터의 서정은 시에도 차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노래 한 곡의 힘은 이제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처녀뱃사공, 금과 은이 리메이크에서도 알려져 있죠. 1959년도 노래인데요. 윤북일 작사, 한복남 작곡입니다. 빈대떡 신사의 한복남 선생이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작곡도 했고, 윤북일 작사입니다. 윤북일 씨는 윤항기, 윤복희 남매의 아버지입니다. 악극단장을 하면서 이제 함안에서 그 나루터를 건너가다가 처녀뱃사공의 사연을 듣고 이 노래를 만드는데요. 이게 의령 쪽에서 이쪽에도 원조가 거기다, 의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녀뱃사공의 또 다른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의령 의회에서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분쟁이 된 것은 결국은 관광의 힘이 이만큼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낙동강으로 시작해요. 이게 낙동강 강바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 나루터가 낙동강이 아니라 지류인 남강에 있었다. 이런 아이러니한 점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남한강 소식이라는 그 허민의 노래가 있는데요. 1960년대 초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가사는 전해져 있고 노래비도 있는데 노래의 음원을 지금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여주를 노래한 아마 단 한 곡의 대중가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주 출신 음악인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주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노랫말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가사는 전해오는데 정말로 이제 이 음원을 찾는 일에 여주 시민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허민이라는 가수는 백마강, 페르시아 왕자 이런 걸 부른 굉장히 미성의 가수입니다. 50이 되기 전에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운 가수죠. 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루토의 눈물은 외국에도 있습니다. 이 일본의 유명한 엔카의 명곡이 야기리노 와다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기리는 지명을 뜻하고요. 와타시는 나루토의 일본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도피를 하고 있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반도주하는 그 두 사람의 아주 처연한 심정을 노래했어요. 치아키 나오미의 원곡이 있고 일본의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이 강은 도쿄의 근교에 있는 에도강인데 시마바다와 야기리 사이의 나루터인데 요 건너가는데 몇백 엔만 주면 이렇게 건너줍니다. 그리고 유명 관광지가 되어서 레트로풍의 이제 옷을 입고 여기를 여행하는 것이 관광 열풍이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찾습니다. 우리 전설적인 가수들이죠. 다 나훈아 씨와 조용필 씨도 일본으로 진출했던 초기에 야기리노 와다시 노래를 부르는데 나훈아의 노래는 일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꺾임이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민밀의 등려군도 부른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가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여강 주변에 어떤 수계가 있는가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개의 주요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 하천이 3개인데요. 섬강과 복하천, 청미천이 해당되겠고, 지방 하천은 양화천과 흑천이 있습니다. 사라진 여강의 나루터 19개와 그리고 나머지 지류 하천의 나루터들이 있습니다. 상류, 중류, 하류가 있고요. 청미천과 섬강, 흑천 나루터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강의 나루터에서 제일 먼저 출발할 곳은 창남나루입니다. 창남나루는 이제 섬강 하구에 위치하고 이게 흥원창 남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창남이라는 것이 장호원으로 가는 소장수들이 주로 이용을 했고, 또 이쪽에 경기도 학생들이 점동면, 여주 점동면 학생들이 강원도 부론으로 통학을 하기도 했고, 부론창을 이용하러 가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도 했다. 그리고 도리나루가 있는데요. 여기는 강변 옛길이 있습니다. 이게 관동대로에서 분기하는데, 관동대로 분기점은 양평에 있는 오빈역, 역참입니다. 이 역참에서 분기해서 충주로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 일로 지나갔고요. 그리고 강변에 막다른 강마을이 있어서 임진왜란도 피해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청미천에 이제 하중도인 도리섬이 단양 쑥부쟁이 자생지로 지금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여주의 그 환경하시는 분들이 노력이 그만큼 결실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소금배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소금배는 한강을 오르내리는 배의 절반이 소금배였다 일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소금은 우리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1900년대 소금은 우리가 조선에 농가들이 소비하는 전체 소비량이 약 1만 톤에 이르렀다. 엄청난 배들이 동원됐겠죠. 가구당으로 보면 원래 이제 대가족 중심이니까 농가들은 약 10명이 한 가구를 이루는데 1년에 100kg의 소금을 먹었다. 그 중에 30kg 정도는 소가 먹었다. 소죽을 끓일 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도 소금을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금배는 접안 시설이 없어도 마을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찾아다니기도 했고요. 소금은 비쌌기 때문에 국가 전매제로 해서 장기적으로 출타하거나 먼 길을 떠날 때는 염낭줌치라 이래가지고 그 속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가서 자기가 간을 해서 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산 호염이 들어오고, 그리고 염전이 개발되면서 소금값이 안정되니까 이제 여기다가 노잣돈을 넣어주는 그런 사랑의 주머니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암나루가 이제 그 하류에 있는데요. 청동기 주거 유적지로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것보다도 불탄 벽시가 발견이 됐는데, 이 발견이 1975년에 발견됨으로써 원래 우리나라의 그 벼농사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이 그때까지 정설이었습니다. 3, 4세기에 일본을 통해서 가야 시대에 BC 3, 4세기에 전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BC 10세기에 이미 한반도에 벼를 재배했던, 이게 발견됨으로써 이 설은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했던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에는 그 조교였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도 바꾸지 않을 그런 엄청난 발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마니 나루터가 이제 고하류에 있는데요. 영동 고속도로가 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 우마니 나루터인가 우만리 나루터인가, 근데 우만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는데 우마니 나루터가 맞습니다. 이 우마니는 연산군 때 장수 우만 이장군의 호가 우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그리고 여기 큰 느티나무가 지금도 있는데 대개 나루토에는 느티나무나 큰 나무를 심어서 등대 구실을 했다. 많이 잘라지고 여기는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뱀옥수들이 또 큰 나루토에는 솜씨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배 수명이 대개 5년에서부터 10년 사이이기 때문에 이 배를 짓는 사람들이 재료를 다 사다 주고 새끼 식사를 주고 쌀 한 마를 줬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접을 받았던 셈이죠. 브라우나루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브라우나루는 이게 브라우라는 뜻이 붉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다남진이라고도 하는데 이 다남은 인현왕후의 오빠인 민진원의 호가 다남이기도 또 합니다. 민진원은 굉장히 그 강직한 관리였는데 임금이 불러도 나가지를 않고 침석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여기서 만년을 보냈다 이렇게 되는데 명성황후도 이모곤란이 나면서 이 고향인 이 근방에 그 생가가 있는데 그렇지만 쫓기는 몸이 되니까 생가로 친척집에도 못 가고 이 강 근처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갔다 이런 나루터입니다. 그리고 세나루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위치를 기억을 못하고 대개 강천보 부근일 것이다. 저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만 추정을 하는데 근처에 신진역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역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조포나루나 브라우나루보다 나중에 생겨서 세나루다 이름을 붙였다고 보는데 아마 환승나루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남대로나 관동대로로 이어지는 물길의 분기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호나루를 보는데요. 이호나루는 물이 상당히 깊은 뜬소였다. 이 뜬소는 뭐냐면 영문으로 보면 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배가 뜨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죠. 49번 국도와도 연결되는데 굉장히 흥청거렸던 나루터였기 때문에 동대문 밖에서 제일이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는 이야기해서 술집과 양복점, 자전거포까지도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 내려오던 중공군이 여기서 미군과 그리고 우리 국군과 함께 원주, 여주, 평택의 전선을 횡으로 배치하면서 중공군 70만과 대접전이 이루어졌다. 그게 썬더볼트 작전이었고 이때 수많은 사상자를 내서 시산혈해였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들이 문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조포나루는 조선의 이제 4대 나루인데요. 바로 신력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부재지주들이 이제 도지를 서울로 실어 나가던 그리고 물산의 지파나루였는데 세종대왕을 모신 원찰인 신력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숭유억불, 불교를 억누르던 시대에도 역시 왕실에서는 원찰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큰 사건 하나가 바로 조포나루에서 수학여행 왔던 안양 초등생 49명이 익사한 사고입니다. 1963년인데요. 이때 그 트라우마가 여주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기억이 오래되신 여주인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둘 데가 없어서 여관 2층에 혹은 교육청 강당에 임시 보관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1년만 여주대교가 먼저 개통했더라면 1964년에 개통했는데요. 이런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포도배가 여기에서 이제 떴고요. 갑돌이와 갑순이의 고향이 여주다. 이것은 1939년도에 나온 그 신민요 그 도너스판이죠. 이 판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경기도 여주골에 박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다. 그리고 보면 갑돌이와 갑순이의 갑순이는 성이 박씨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주 나루, 음나루입니다. 관진이라고도 하죠. 관청으로 통하는 나루. 여주목의 영광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막 군화와 헌병대, 경찰서까지 다 있었고
물산이 집산됐는데 오히려 갯벌장, 소위 말해서 마포에서 배가 올라와야지 시장이 열리는 갯벌장이 열려서 전기시장은 오히려 늦게 발달했다. 그럼에도 1926년도에 충주보다도 더 컸던 시장 배후지를 가지고 있다. 1931년에 수여선이 수원서 여주까지 개통되고 42년도에 중앙선이 이제 원주까지 개통되는 이런 속에서 수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장로가 개발되면서 화물 운송이 더 발달했다. 이렇게 보고요. 시인 묵객들이 그 칭송에 맞지 않던 조선조의 그 유명한 누각, 청심누가 8.15 해방이 되면서 여주 군수의 학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군수관사에 불을 질렀는데 이게 옮겨 붙어서 소실이 되고 말아서 아직까지도 복원이 안 돼서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대표적인 영월누각, 이 누각에는 한때는 여주의 어머니들이 장구를 두드리면서 개축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제 사비나루입니다. 사비나루는 천남나루라고도 하는데 강 건너에는 세종대왕 능으로 수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전설도 있고 고려의 충신 목은 이색이 이성계의 조선왕조의 끝까지 소위 말해서 반기를 들은,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이성계가 내린 하사주 어주 속에 독이 들어있어서 이때 병뚜껑이 대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 대나무 병뚜껑이 내려가서 지금도 대나무 숲을 이루었다. 뭐 이런 전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쌀이산 언저리가 있어서 그 도자기의 원료가 풍부했고 양섬이라는 하중도의 모래톱은 배를 타고 건너서 여주장을 보기 위해서 걸어 다녔다. 그리고 또 왕터나루라는 나루가 있는데요. 여기는 영릉과 가깝기 때문에 세종대왕과 능과 인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고려 우왕도 여기에 은거를 했기 때문에 여흥왕이 여기에 은거했다 이래서 왕터라고 하는데 이걸 왕대리라고 합니다. 이게 한자로 왕대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 왕자가 일본을 상징하는 뜻이 들어있다. 이래서 일자를 떼어버리는 그런 계명운동이 인왕산이나 의왕시처럼 계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다가 죽은 길수익의 효자비 이런 아주 전설 같은 그런 효자 비각도 지금 있고요. 제가나루라는 나루는 제가진, 어랑진, 어랑리, 사서 속에서는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지금은 터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없어지게 된 배경은 일제가 그 구한말 때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을 했는데 이것을 알게 된 나루터 주민들이 그 스파이를 이제 잡아서 죽였는데 일제가 그 보복으로 여기를 전부 다 마을을 불살랐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 비틀거리라고 술 먹고 비틀비틀 한다. 이래서 나루촌이 형성돼 있다 이래 보는데 큰 강물이 지고 나면 물길도 바뀌어서 관할구역도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양화나루는 양화역참이 있었고요. 양화 나룻배가 3척이나 되고 이랬는데 굉장히 한양의 권세를 누리는 부재지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명회가 약 4,000석의 지대를 토지를 받아갔는데 그게 가을에 못 실어서 겨울을 지나고 강물이 풀리면 봄에 내려갔다. 압구정에서 정자에서 한명회가 흐뭇하게 이 쌀이 내려오는 것을 벼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주 흐뭇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강변치루터 서자들이 울분을 삼키던 터, 광해군의 개축옥사에 억울하게 희생된 그 원혼의 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256가구가 여기에 있는데 김한란 여사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황해도, 평안도에서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우물 나루에는 보면요, 주막집이 세 채나 있었고 상당히 규모가 있었는데, 여기는 7.2년 물난리가 크게 기억을 되는데, 강 건너의 양촌섬에는 헬기를 타고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와서 구조를 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기 헌성대라고 나오는데, 헌성대에는 급한 경우에는 우선 몸만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덕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도구가 없으니까 삽과 지게로 만들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주 땅콩의 원조가 대만 화교들이 했고, 또 땅콩이 중국산 땅콩이 들어오면서 소멸됐다. 이게 땅콩의 흥망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처울 섭지는 지역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쪽은 전혀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워낙 규모가 커서. 그래서 불만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것이 여강 최대의 자연 습지로 아주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이포나루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흥청거리던 이포나루의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포나루는 조선의 이제 4대 나루, 천양나루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이 도선을 이렇게 버스까지 신화라는 도선이 있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 도선에는 매년 입찰을 봐서 했다. 그런데 이 이포대교가 1991년에 개통이 되면서 이제 나룻배가 없어졌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20년 전에 양평교가 개통이 됐어요. 저 다리는 사실은 국회의원의 그 입김에 의해서 개통됐다 이래서 200일 다리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차들이 안 다녀서 벽실을 말리고 이러기도 했다. 그 다음에 상자포, 하자포 나루. 여기 상자포는 대대로 뱃사공을 했는데, 시아버지, 아들, 그리고 부인, 이렇게 아줌마 백사공도 있었다. 어부심 백호사도 있었고, 공중파로 다큐로 소개하기도 했다. 하자포 나루는 구미포의 좌진에 있어서 이제 자진계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양자산으로 나무하러 가던 사람들이 이용을 했고, 이포장을 보러 갈 때는 배를 끌다시피 해서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미포는 후미개 나루라고도 하는데, 이게 앞장구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원호 장군이 도자회를 섬멸했다. 이 도자회라는 말은 이렇게 도살하듯이 그런 왜적, 아주 무자비한 왜적을 섬멸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이 극찬을 했고, 개군면이라는 이름도 바로 군사가 개입했다, 이런 역사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앙덕나루는 여강 본류에서 이제 마지막 나루인데요. 고인돌의 유적까지 있고요. 또 뱃사공을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당번제로 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모곡은 봄, 가을에 쌀벌이 한 마리씩을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대개 나루들이 그 정도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양으로 가는 이제 그 나무 진배들이 즐비했어요. 이때 한양과 실제로 경성시대도 전부들 장작을 뗐거든요. 그 다음에 청미천에도 이제 5개의 나루가 있는데요. 안평나루는 안평역참이 있던 곳이고, 행이나루는 이제 그 관골이라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관골에서 굉장히 그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검사, 판사들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이 마을에 굉장히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리훈이 동네의 훈인데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되자, 이런 리훈이 적혀 있던 것도 봤습니다. 뭐 왕바우나루라든가 뇌공나루, 원부나루 이런 것들은 전부들 오갑산 밑에 그 넓은 들판으로 연결하는 그런 나루터였습니다. 홍수의 고통도 함께 겪으면서 했죠. 다음 섬강에는 보면 물구비나루와 서울나들이가 있는데요. 물구비나루는 문막으로 이어지는 나루입니다. 나루터 장터가 열렸고요. 개나루나 포진리라는 그런 명칭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섬강 백리물길이
종점은 호저면의 종포고 원주 새벽 시장이 열리고 있는 원주 배말 나루가 또 이어집니다. 말랑포도 만종 부근이죠. 오늘날 그쪽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또 서울 나들이라는 아주 독특한 지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나루터가 있는데요. 여강과 합수머리, 섬강이 합수머리에 자리하는데요.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흥원창에 와서 짐배를 타고 갔다. 이래서 서울 나들이라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섬강교가 있는데 1990년도에 섬강교 버스 추락 사고로 20몇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때 강원도 평창의 어느 고등학교의 불어 교사가 부부 교사였는데 주말에 남편을 만나러 서울로 가다가 아들과 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애절한 것은 이 부부의 이 부인과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남편도 극단적인 비극 선택을 해서 섬강과 하늘까지라는 영화화되기도 한 그런 비극도 있는 나루입니다. 이제 흑천 거의 마무리할 지경이 왔는데요. 양평의 경계에 있습니다만 역시 여강 영향권이었다. 원덕나루를 보는데요. 원덕은 지금 중앙선 열차가 서는 원덕역 근방입니다. 여기에 그 공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공셀은 세금을 거두는 창고가 있던 곳이다 이러는데 공세가 여기만 있는 곳이 아니고 충남 아산 인주면에도 공세리가 있고 용인 신갈에도 공세리가 있는 것은 전부들 세금과 관련되는 그런 지명이다 이렇게 보고요. 양평 해장국의 원조도 여기에서 생겨났습니다. 이곳의 촐로들은 지금도 여주 공서리에 강 건너 여주 공서리에 농사를 지으러 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벼루나루라는 아주 멋진 이름이 있습니다. 세월리, 강상면 세월리인데요. 세신불학과 원리불학을 합친 건데 마음을 씻다 그리고 달을 씻다 이런 의미가 돼서 아주 멋지게 됐는데 양평 양근의 나루의 생활권이기도 하지만 술도가의 술이 아주 맛있어서 이포까지도 술맛이 탁주가 배달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원창 나루와 뭐 개치나루 이런 나루들은 남한강, 여강을 약간 벗어난 초입에 있는 그 개치나루가 되겠습니다. 개치나루는 여주 사람들도 강원도 원주 사람들도 충주 앙성 사람들도 이용했던 그런 나루터다. 여기서부터는 앙성 협곡이 시작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흥원창 나루는 대형 민간 짐배가 다수 생겨나기도 했고요. 홍수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저 강둑에서부터 흥원창 마을은 실질적으로 안으로 약 800m가량 안쪽으로 들어서서 홍수를 피해 갔다. 그런 마을이 지금도 표지석이 서 있고 그 마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여강을 사라진 나루터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선인들이 열악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면서 나루터 시대를 살다 가신 것을 돌아봤습니다. 이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런 나루터 여행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